자릿세 올랐다니까. 30만 원 지금 당장 내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가. 우리 형님은 아줌마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엄마, 안 돼, 제발요. 애들 앞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천막이 발로 걷어차이며 서희가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깡패가 서희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자릿세를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차가운 길바닥 위에는 어린 5살 쌍둥이가 엎어져 울음을 터뜨리고 서희는 울먹이면서 깡패들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돈이 없어요. 아줌마, 뭐 우리는 땅 파먹고 사는 줄 알아? 안 되겠네. 애들 다치는 거 보고 싶어? 칼날 같은 말에 서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녀의 손이 절박하게 깡패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그냥 놔두세요. 골목 어기 상인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네. 저 불쌍한 사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건너편 고급 세단 안에서 한 노인이 숨을 삼키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70대 중반의 남자 정민재.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 하준이랑 똑같잖아. 그의 손이 차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과거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죄책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데에는 지난 5년간의 거대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서희, 32살.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눈을 뜬 서희는 옆에서 자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안이와 지우는 한 이불을 덮고 꼭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엄마, 지우가 눈을 일어나 비비며 나왔습니다. 일어났니? 엄마가 밥 줄게. 서희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지안이도 나와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희는 라면 한 봉지를 3그릇에 나눴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가장 적었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3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리어카에 포장마차 기구를 실었습니다. 가스통, 냄비, 식재료, 그릇들. 서희는 익숙하게 끌었습니다. 쌍둥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40분을 걸어 단골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새벽 6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아줌마, 오뎅 하나요. 노숙자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9시가 되자 서희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포장마차를 잠시 접고 30분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서희는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와 점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4시가 되자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의 남자들, 자릿세를 걷고 다니는 깡패 조직이었습니다. 서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자릿세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오늘 번 돈 전부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그리고 식재료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네. 그것은 내일 장사할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안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서희가 웃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서희의 일상이었습니다. 끝없는 착취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려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정민재는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했습니다. 비서실장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손주들 쪽은 어떤가? 민재가 물었습니다. 네, 보내신 물품들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가? 네,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군.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나가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하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2019년 8월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한 여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저랑 결혼할 윤서희입니다. 서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희입니다. 민재는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 차갑게 얘기합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했나? 우리 하준이는 한성그룹의 후계자야. 평범한 유치원 교사 따위와는 어울리지 않아. 민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하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닥쳐.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민재가 책상을 쳤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하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하준이 서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상속도 회사도 모두 포기해야 할 거야. 좋습니다.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희와 함께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하준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더 일찍 오셨으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준은 몇 달 전부터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8개월간의 투병 끝에 하준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서희가 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민재는 서희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내가 없었으면 하준이는 집에 있었을 거야. 아프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야. 회장님,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재가 장례식장에서 서희를 밀쳤습니다. 서희는 배를 감싸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민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지원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재가 보낸 모든 지원은 단 한 번도 서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오후 11시 20년 동안 회장님을 모신 박상무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님께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검은 점퍼의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박상무는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가 기사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남자들이 포장마차 천막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자릿세 올랐다니까? 못 알아들어?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오늘은 손님이 없었어요. 다른 남자가 포장마차 들쑤시며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엎고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기 뭐 있나? 돈 숨겨놓은 거 없어? 박상무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오, 이거 괜찮은데? 가져가자. 남자가 웃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이들 먹을 거예요.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서희의 뺨을 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상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비서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출동, 위치 전송, 10분 안에 도착, 그리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박상무입니다. 무슨 일인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윤서희 씨의 포장마차 앞에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뭐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깡패 조직이 윤서희 씨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보내신 물품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막아. 아이들은 무사한가? 네, 아이들은 무섭게 울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치게 하지 마. 비서팀 전원 출동시켜. 지금 당장. 이미 호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박상무는 전화를 끊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박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너? 한 남자가 박상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상무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 박상무입니다. 한성그룹?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뭔데? 여기 니네 구역 아니거든? 마지막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물건을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남자가 박상무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승합차 세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두 한성그룹 비서팀과 보안팀이었습니다. 깡패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거. 한 남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상무가 손을 들어 신호했습니다. 보안팀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애들 엄마랑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 박상무가 지시했습니다. 2명의 팀원이 서희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깡패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호팀들이 골목 양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 곧 올 거야. 실제로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상무가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희 씨, 괜찮으십니까? 누구세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장님?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민재 회장님께서 부인과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왜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겁니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깡패들이 연행됐습니다. 박상무는 서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안전한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서희가 말하려 했지만 지안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서희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서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박상무가 준비한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박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낯선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옆에서 아이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문 앞에 박상무가 막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5년 동안 부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매달 지원 물품을 보내셨지만 깡패들이 모두 가로챘습니다. 서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상무는 민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인께서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되셨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니 그것만으로 감사해야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상무는 서희를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가게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서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분식집입니다. 부인께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요. 가게 안은 깨끗했습니다. 세조리기구, 테이블, 의자, 포장마차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아이들 방도 따로 있습니다. 서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방 2개, 작지만 아늑한 거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들어오시면 더 안전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최고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회장님 댁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이들이 돈 때문에 선택됐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로서 자립해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서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가게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박상무는 서희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아이들이 더 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는 회장님을 찾아주십시오. 서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박상무는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뜻은 고맙지만 스스로 자립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댁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이라도 다행이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께서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그때 다시 찾아오시겠답니다. 그래, 기다리겠네. 그날이 올 때까지.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희가 자신의 곁으로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 하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민재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하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축구 경기 사진. 하준이가 골을 넣었지만 아빠는 관중석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하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병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하준은 자주 아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대학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만성 피로, 우울증, 불면증. 하지만 민재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사내 자식이 그까짓 것 가지고. 민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준은 서희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행복마저 빼앗았습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 따위와는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이 하준을 다시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하준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약해진 면역력, 쌓인 스트레스, 급성 백혈병이 찾아왔을 때 하준의 몸은 이미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들을 죽여온 거였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 박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희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돈, 지위, 그게 다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아들보다 사교 모임이 더 중요했어요.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희가 우리 곁으로 오지 않는 게,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거지. 손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그날이 올까요? 올 거야. 반드시.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34년 서희의 분식집은 동네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이와 지우, 이제 15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수학 100점이에요. 지우가 시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영어 전교 1등. 지안이가 자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방과 후엔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세요?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셔.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단다. 그 시각 한성그룹 회장실. 85세의 민재는 휠체어에 앉아 쌍둥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내에게 개인 재산 전액, 며느리 윤서희에게 그룹 지분 10%,
손주 정지안, 정지우에게 각각 20%씩, 박상무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손주들이 성인이 되면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민재는 박상무에게 말했습니다. 박상무,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할아버지가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그날 밤 분식집 앞, 서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어요. 멀리서 민재와 정희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민재가 작게 웃었습니다. 1년 후 정민재 회장이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고 서희와 쌍둥이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간 지켜봐 왔다는 것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서희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마음을 여는데 너무 늦었네요. 봄날 민재의 묘 앞, 서희와 쌍둥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찾아뵙게 됐어요. 지안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정말 잘 클게요. 약속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쌍둥이는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봐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학금이라고 믿었던 것, 우연히 받았던 도움들, 모두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직접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야.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 잘 이끌게요. 아빠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서희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차가웠던 마음에도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의 외로움, 10년간의 기다림.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우리 이제 괜찮아요. 함께 잘 살게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약속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욱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